위자료는 10원 한 장 줄 수 없으니까 당장 꺼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 문을 나선 제게 전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전 남편 역시 콧방귀를 뀌며 저를 벌레 보듯 무시했죠. 하지만 그들이 승리의 미소를 짓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새카만 최고급 세단 수십 대가 법원 앞을 가로막더니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1조 원대 부동산 상속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를 비웃던 전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고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평생 짓밟히던 흙수저 고아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상속녀로 각성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가정법원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영숙이 뾰족한 구두 굽소리를 내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영숙이 명품 가방을 신경질적으로 흔들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어딜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부모도 없이 자란 고아 주제에 감히 내 귀한 아들 발목을 잡아? 내가 양심이 있으면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있어야지. 제가 입술을 꽉 깨물고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이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찌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자료? 웃기지 마라. 위자료는 단돈 10원 한 장도 절대로 줄 수 없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져. 다시는 내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성환이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짝다리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성환이 귀찮다는 듯이 인상을 팍 쓰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아휴 엄마. 이제 이혼 도장 다 찍고 남남인데 뭐하러 길바닥에서 소리를 지르고 힘을 빼요. 창피하게. 저런 여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빨리 집에 가요. 제가 주먹을 꽉 쥐고 성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내 말 맞다. 우리 이제 완전 남이니까 쳐다보지도 말자. 다시는 내 인생에 엮이지 마. 나도 너희 가족 신물 나게 겪었으니까. 성환이 코웃음을 치며 침을 바닥에 뱉었습니다. 참나. 누가 할 소리를 하고 있어. 돈 한 푼 없는 너를 밥 먹여주고 재워준 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건 바로 너야.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영숙이 콧방귀를 뀌며 제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우리 집에 빈손으로 시집왔으니까 이혼할 때도 빈손으로 쫓겨나는 게 당연한 거야.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욕심을 부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앞 좁은 왕복 차선 도로에 검은색 최고급 세단 수십 대가 꼬리를 물고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육중한 차들이 일제히 비상등을 켜고 멈춰 섰습니다. 영숙과 성환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맨 앞에 정차한 차량의 뒷문이 열리고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백 변호사가 내렸습니다. 백 변호사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수행원들이 줄지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백 변호사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 변호사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 변호사가 두 손으로 두꺼운 가죽 서류철을 제게 들어 올리며 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원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1조 원짜리 부동산 재산을 물려받는 서류 작업이 오늘 전부 끝났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수행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숙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와 백 변호사를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아니지, 지금 저 여자한테 뭐라고 부른 거야? 회장님? 1조 원?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야? 성환이 입을 떡 벌린 채 제자리에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성환이 더듬거리며 백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 뭡니까? 검은 옷 입고 이렇게 몰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저 여자 돈 빌리고 도망간 거 잡으러 온 빚쟁이들입니까? 백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성환을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아주 큰 회사인 태상그룹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으신 지원 회장님이십니다. 영숙이 헉하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영숙의 두 눈이 위로 뒤집히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영숙이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아스팔트 바닥으로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성환이 비명을 지르며 영숙의 몸을 끌어안고 흔들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 눈 좀 떠봐, 엄마. 사람 살려.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저는 바닥에 쓰러진 영숙과 허둥지둥하는 성환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낡은 공장과 식당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것만이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23살 무렵 낡고 허름한 백반집에서 서빙과 설거지를 도맡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식당 구석자리에서 젖은 테이블을 행주로 닦고 있었습니다. 성환이 젖은 우산을 털며 식당 안으로 들어와 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성환이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지원아, 오늘도 식당에서 혼자 일하느라 고생이 참 많네. 저녁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일하는 거야? 내가 걱정돼서 와봤지. 제가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성환 오빠 오셨어요? 저 아까 저녁 일찍 먹었어요. 오빠는 늘 드시던 김치찌개로 따뜻하게 끓여드릴까요? 성환이 제 손목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돼. 대신에 너 퇴근할 때까지 나 여기서 얌전히 기다릴게. 일 끝나고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사줄게. 제가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손을 빼려 했습니다. 어머, 저 오늘 밤 11시나 되어야 일이 다 끝나는데요. 밖에서 오래 기다리시면 힘드시니까 안 기다리셔도 괜찮아요. 성환이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꼭 기다릴게. 내가 매일 불평 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보면서 나 진짜 너한테 푹 빠졌어. 너는 부모님 안 계시잖아.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든든한 진짜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 가족이라는 단어에 제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에 저는 성환의 거짓된 다정함을 진짜라고 믿어버렸습니다. 성환과 만난 지 1년이 되던 해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성환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육중한 철문이 있는 으리으리한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푹신한 가죽 소파에 영숙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포장한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성환 오빠랑 만나고 있는 지원이라고 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영숙이 과일 바구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훑쳤습니다. 영숙이 탁자에 놓인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 부모님은 밖에서 무슨 일을 하시니? 우리 아들한테 얼핏 듣기로는 너 혼자 산다고 하던데 사실이야? 제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아주 어린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저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쨍그랑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숙이 들고 있던 도자기 찻잔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제 발등으로 튀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제가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영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부모도 없는 고아 여자가 내 귀한 아들을 탐내.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썩 나가. 성환이 당황한 얼굴로 영숙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이래요? 지원이 정말 착하고 성실한 여자예요. 내가 다 책임지고 행복하게 살 테니까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영숙이 성환의 등짝을 매섭게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저런 돈 한 푼 없고 부모도 없는 여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여. 성환이 저를 자기 뒤로 숨기며 영숙을 노려보았습니다. 나 정말 지원이 없으면 죽어요. 엄마가 우리 결혼 계속 반대하면 나도 오늘 당장 짐 싸서 이 집 나가서 엄마랑 연락 끊고 살 거예요. 그때 저는 성환의 넓은 등 뒤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위해 가족까지 버리겠다는 성환의 거짓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그날부터 제 삶은 철저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영숙은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돈 한 푼 안 주고 부려먹는 하녀로 취급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제 방문을 발로 걷어차며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영숙이 자고 있는 제 이불을 확 걷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 여태 잠을 자빠져 자고 있어. 당장 일어나서 우리 식구들 먹을 아침 밥상 당장 안 차려. 제가 비몽사몽간에 눈을 비비며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 네 어머니. 제가 어제 늦게 자서 그만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얼른 밥 차리겠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넓은 집안을 혼자 쓸고 닦는 동안 성환은 철저히 방관했습니다. 성환이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 게임을 하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무거운 청소기를 돌리며 땀을 뻘뻘 흘릴 때였습니다. 영숙이 제 앞으로 걸어와 손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너 일 다 끝났으면 이리 와서 똑바로 써봐. 너 저녁에 식당 나가서 설거지하고 번 돈, 그거 당장 내 손에 다 내놔. 어서 줘. 제가 청소기를 끄고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저희 둘이 사는 생활비에 보태서 쓰고 조금 남는 건 은행에 저금도 조금씩 하려고 모아둔 건데요. 영숙이 제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 밥값은 공짜냐? 내가 식당에서 일해서 번 돈은 전부 우리 집 밥값으로 낼 테니까 잔말 말고 당장 통장 다 내놔. 제가 머리를 감싸 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지갑에서 통장과 카드를 꺼내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성환이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귀찮은 듯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휴, 진짜 시끄러워서 게임을 못하겠네. 여보, 그냥 엄마가 달라는 대로 돈 다 드려. 솔직히 내가 우리 집에서 돈 안 내고 공짜로 밥 얻어먹고 사는 건 맞잖아. 그냥 줘버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부엌 구석 차가운 타일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양은 냄비에 남은 찬밥에 맹물을 부었습니다. 어제 저녁 시어머니가 먹다 남긴 깍두기 3조각이 반찬의 전부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이 쿵쾅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와 제 어깨를 발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제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영숙이 허리에 두 손을 얹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내가 화장실 청소 똑바로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제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솔에 약품 묻혀서 변기 구석구석 2번이나 닦았습니다. 영숙이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섰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말댔구야. 변기 뒤쪽에 누렇게 물때 낀 거 내 눈에는 다 보이는데. 눈이 삐었어. 영숙이 싱크대 위에 있던 더러운 고무장갑을 제 얼굴로 집어던졌습니다. 고무장갑이 제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장 가서 다시 닦아. 티끌 하나라도 보이면 오늘 저녁밥은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제가 바닥에 떨어진 고무장갑을 주워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성환이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성환이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제가 성환의 옷소매를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성환아, 나 오늘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했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줘. 성환이 제 손을 짜증스럽게 뿌리치며 인상을 썼습니다. 성환이 빈 물컵을 싱크대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똑바로 청소를 안 하니까 엄마가 화를 내잖아. 그깟 화장실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해서 아침부터 시끄럽게 만들어. 제가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성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어제 새벽 2시까지 제사 음식 준비하고 오늘 4시에 일어났어.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성환이 콧방귀를 뀌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가 들으면 밖에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는 줄 알겠네. 우리 집에서 공짜로 밥 얻어먹으면서 그 정도 일도 안 하려고 했어. 억울하면 나가서 돈 벌어와. 성환이 뒤돌아서서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영숙이 팔짱을 끼고 저를 비웃으며 쳐다보았습니다. 맞지? 내 아들도 너 같은 거 꼴 보기 싫단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고아년이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를 망쳐. 빨리 가서 화장실이나 닦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솔로 타일을 문지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가난한 고아라는 사실이 이렇게 큰 죄인지 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영숙의 동네 친구 3명이 모여 앉아 시끄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나무 쟁반에 과일과 찻잔을 올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가 탁자 위에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영숙이 턱으로 탁자 모서리를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일은 저기 구석에 놔. 그리고 냉장고에서 주스 더 꺼내와. 영숙의 친구인 미자가 저를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아, 새로 들인 도우미야. 아주 젊고 싹싹하네. 한 달에 얼마 줘? 영숙이 손사래를 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우미는 무슨, 우리 성환이가 불쌍하다고 길에서 주워온 애야. 오갈 데 없는 거 걷어줬더니 밥값도 제대로 못해. 미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나는 또 내 며느리인 줄 알았지. 하긴 영숙이 내 수준의 저런 볼품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릴 리가 없지. 제가 쟁반을 든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지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숙이 탁자를 탁 치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기 멍청하게 서서 뭐해? 당장 주스나 가져와. 눈치가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제가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엌 싱크대를 붙잡고 꺽꺽거리며 억눌린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일주일 뒤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밖에는 화려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성환이 대학교 시절 만났던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유진이 커다란 한우 세트 상자를 흔들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코를 찡그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줌마, 이거 최고급 한우니까 상하지 않게 당장 냉장고에 넣어둬요. 제가 너무 놀라 눈만 껌뻑이며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 안방에서 버선발로 뛰어나와 유진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영숙의 얼굴에 한박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진이 왔어. 안 그래도 내가 사온 고기가 먹고 싶어서 눈 빠지게 기다렸다. 유진이 영숙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걸로만 골라왔어요. 오빠는 어디 있어요? 방문이 열리고 성환이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말끔한 차림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성환이 유진을 향해 활짝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성환이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일찍 왔네. 오늘 입은 옷 진짜 잘 어울린다. 유진이 성환의 가슴을 가볍게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보러 오는데 당연히 신경 써야지. 나 예뻐. 성환이 유진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대답했습니다. 응, 눈부시게 예쁘다. 밥 먹으러 나가자.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성환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성환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나를 앞에 두고 다른 여자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성환이 제 손을 짜증스럽게 쳐내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너 진짜 눈치 더럽게 없다. 유진이는 내 소중한 후배야. 나 유진이랑 저녁 먹고 올 테니까 엄마 밥이나 제대로 챙겨드려. 영숙이 저를 매섭게 째려보며 거들었습니다. 어디 하늘 같은 남편 나가는데 꼬치꼬치 캐물어. 유진이가 너 같은 거랑 비교나 되는 줄 알아. 유진이 아버지가 병원장이야. 넌 평생 벌어도 못 만져볼 돈을 쓰는 애라고. 유진이 저를 보며 한쪽 입꼬리를 올리고 비웃었습니다. 오빠, 아줌마가 오빠 많이 좋아하나 봐. 질투하는 것 같은데. 성환이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질투는 무슨,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저러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나가자. 성환과 유진이 팔짱을 끼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귓가에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영숙이 탁자 위에 놓인 한우 세트를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빨리 고기 구워와. 그리고 너는 냄새 배니까 한 점도 입에 댈 생각 마라.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우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마 위에 붉은 고기를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눈앞이 눈물로 뿌옇게 흐려져 고기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칼을 내려놓고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상에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제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제 주머니에는 버스비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참아야만 이 집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한 달 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영숙과 성환의 큰 웃음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제가 마른 빨래를 개키다 말고 방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숙의 들뜬 목소리가 또렷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진짜지?
우리 유진이가 내 아이를 가졌단 말이지. 성환이 자랑스럽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병원 가서 초음파 사진까지 확인하고 왔어요. 3주 차래요. 제가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제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영숙과 성환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성환에게 소리쳤습니다. 성환아, 방금 그게 무슨 소리야? 유진이가 임신을 했다니. 성환이 당황한 기색 없이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았습니다. 성환이 저를 귀찮은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 들었으면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됐어. 제가 성환에게 달려가 그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내가 인간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 집에서 종년처럼 일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배신해. 영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뒤로 패대기 쳤습니다. 제가 바닥에 나뒹굴며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숙이 발로 제 옆구리를 세게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어디서 내 귀한 아들 몸에 손을 대. 배신은 무슨 배신. 넌 우리 아들한테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 쓰레기였어. 제가 배를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성환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가진 유진이를 이 집에 들릴 거야.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 제가 바닥을 기어가 성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성환아, 나갈 데가 없잖아. 나 돈도 없고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더 잘할게. 성환이 제 손을 구둣발로 짓밟으며 매정하게 떨쳐냈습니다. 제가 고통에 신음하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영숙이 제 짐이 들어있는 낡은 캐리어를 안방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캐리어가 바닥에 부딪히며 지퍼가 터지고 제 낡은 옷가지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당장 내 쓰레기들 챙겨서 꺼져. 위자료 달라는 헛소리하면 내 명의로 빚 잔뜩 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테니까. 영숙과 성환이 저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차갑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제가 맨발의 얇은 티셔츠 차림으로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터진 캐리어와 흩어진 옷가지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캄캄한 절망이 저를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길을 걷다 한강 다리 위까지 왔습니다. 강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시커먼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난간 위로 한쪽 다리를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제 바로 뒤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2명이 내렸습니다. 사내들이 제 양팔을 붙잡고 차 뒷좌석으로 강제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누구세요? 이거 나요. 살려주세요. 사내들은 아무 말 없이 차 문을 닫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으리으리한 고층 빌딩 앞이었습니다. 사내들이 저를 빌딩 꼭대기 층에 있는 넓고 화려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있는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은발의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신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바로 태상그룹의 수석 변호사인 백 변호사였습니다. 백 변호사가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태상그룹 김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백 변호사입니다. 제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왜 여기로 데려오신 거예요? 저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백 변호사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서류를 확인해 보시지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낡고 누런 베넷 저고리 한 벌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리고 복잡한 숫자가 적힌 재산 명세서였습니다. 제가 베넷 저고리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제게 주었던 제 부모의 유일한 흔적인 베넷 저고리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백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태상그룹고 김 회장님의 유일한 친손녀이십니다.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백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친손녀요. 제가요. 말도 안 돼요. 저는 보육원 출신 고아라고요. 백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과거 아버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후 혼란스러운 틈을 타 누군가 회장님을 보육원에 유기했습니다. 김 회장님께서는 평생을 바쳐 회장님을 찾으셨습니다.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친생자 관계 성립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백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께서는 지난달 작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앞으로 태상그룹의 모든 지분과 1조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하셨습니다.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1조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잔인한 얼굴이 떠오르며 이 모든 게 그들의 악랄한 장난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가짜죠. 성환이가 나를 가지고 노는 거죠. 제발 그만하라고 해줘요. 백 변호사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다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회장님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분입니다. 백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 귓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수모와 끔찍한 고통, 그리고 저를 버린 줄 알았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낡은 베넷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제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백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주먹을 꽉 쥐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저 이 상속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평생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줄 겁니다. 백 변호사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오늘부터 제가 지원 회장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강남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제 임시 거처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매일 호텔로 찾아와 저를 철저하게 교육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말투와 식사 예절까지 혹독하게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높은 구두를 신고 걷다 수없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제가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부은 발목을 주무를 때마다 백 변호사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태상그룹의 주인은 절대 남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아픔을 삼키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저는 백 변호사의 단단한 손을 잡고 이를 악물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 안에 깊이 숨어있던 도끼가 천천히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을 입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습니다. 백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성환과 영숙이 회장님을 상대로 이혼 소장을 방금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아내려는 수작입니다. 제가 서류를 훑어보며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순순히 당할 줄 아나 보죠.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방심하도록 제가 한 번 더 불쌍한 며느리 연기를 하겠습니다. 백 변호사가 볼펜처럼 생긴 작은 초소형 녹음기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상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짐승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녹음기를 정장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고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전에 입던 낡은 점퍼로 갈아입고 시댁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제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익숙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영숙이 인상을 팍 쓰며 나타났습니다. 영숙이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여길 어디라고 또 기어들어와. 쫓겨났으면 길바닥에서 되질 것이지 고아년이 명줄도 길다. 제가 무릎을 꿇고 영숙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제가 아주 불쌍한 목소리를 꾸며내며 눈물을 쥐어짰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성환이한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발 전해주세요. 영숙이 제 손을 매섭게 뿌리치며 제 어깨를 발로 뻥 찼습니다. 제가 바닥으로 뒹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몸에 더러운 손 대지 마. 우리 성환이는 곧 병원장 딸인 유진이랑 결혼할 귀한 몸이야. 너 같은 쓰레기랑 엮일 급이 아니라고. 안방 문이 열리고 성환이 부스스한 머리로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성환이 종이 뭉치를 제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휙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을 날아 제 머리 위로 흩날리며 떨어졌습니다. 아침부터 구질구질하게 찾아와서 남의 집 앞에서 울고 지랄이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제가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를 주워 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환아, 내가 내 아이까지 품은 유진이를 어떻게 이겨? 그래도 내가 이 집에서 종처럼 일한 세월이 있는데 위자료 한 푼 안 주는 건 너무하잖아. 성환이 쪼그려 앉아 제 턱을 억세게 틀어쥐고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공짜 밥 처먹은 값이 얼만데 감히 위자료를 달라고 해. 당장 도장 찍고 안 꺼지면 내 명의로 사채를 잔뜩 끌어다 써서 평생 빚쟁이한테 쫓기게 만들 거야. 영숙이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치며 크게 비웃었습니다. 맞아. 내 아들이 돈 많은 유진이 만나는 거 알았으면 주제 파악하고 진작 떨어져 나갔어야지. 빈대로 붙어서 뻔뻔하게 버티니까 이 꼴을 당하는 거야.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폭언과 불륜 자백, 그리고 불법적인 사채, 협박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머니에서 낡은 도장을 꺼내 이혼 서류에 꾹 찍었습니다. 알았어. 도장 찍을 테니까 제발 사채만은 쓰지 마. 성환이 제 손에서 서류를 거칠게 낚아채며 통쾌하다는 듯이 크게 웃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바닥을 길 것이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제가 대리석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 무릎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고불고 매달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제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성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 재판정에서 보자. 그때는 내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빌게 될 테니까. 성환이 어이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영숙이 제 등 뒤에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백 변호사가 노트북에 녹음기를 연결하고 스피커로 내용을 재생했습니다. 영숙과 성환의 끔찍한 폭언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백 변호사가 녹음된 내용을 끝까지 듣고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 변호사가 노트북을 덮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아주 완벽합니다. 상대방의 외도, 자백과 재산 갈취를 위한 협박까지 모두 명확하게 담겼습니다. 제가 푹신한 소파에 기대앉아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여유롭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혼 소송 날짜가 잡히면 재판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터뜨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가장 확신하는 그 순간에 제일 밑바닥으로 끌어내려 주세요. 백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께 감히 모욕을 준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처절한지 법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따뜻한 홍차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혼자 숨죽여 울며 부엌 바닥을 닦던 나약한 지원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 없던 불쌍한 고아에서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불을 손에 쥔 저는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해주는 백 변호사라는 가장 든든한 내 편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남겨주신 거대한 유산은 제게 완벽한 복수를 완성할 가장 예리하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차가운 절망뿐이던 제 가슴 속에서 뜨겁고 거대한 활력이 미친 듯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며 다가올 통쾌한 복수의 날만을 조용히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가정법원 재판정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이 방청석 맨 앞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환이 피고인석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성환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헛기침을 하며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원고는 시댁의 재산을 노리고 억지 이혼을 요구하며 무리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백 변호사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석을 향해 서류 뭉치와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를 제출했습니다. 백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조작된 주장을 완벽하게 뒤집을 명백한 녹취록과 사진 증거입니다. 피고의 외도와 시어머니의 상습적인 폭언 및 협박 정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법정 안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를 통해 영숙과 성환의 끔찍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내 명의로 사채를 잔뜩 끌어다 써서 평생 빚쟁이한테 쫓기게 만들 거야. 유진이가 내 아이를 가졌어. 너는 쫓겨나는 거야. 영숙이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나며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영숙이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저거 다 조작이야. 저 미친년이 기계로 내 목소리를 똑같이 꾸며낸 거라고. 성환이 사색이 되어 변호사의 옷소매를 다급하게 잡아당겼습니다. 판사가 나무망치를 3번 강하게 내리치며 정숙을 명했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고 엄격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이혼을 성립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최대한도로 지급하십시오. 성환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속으로 조용히 쾌재를 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뒤따라 나온 영숙이 제 앞을 가로막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영숙이 씩씩거리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어디서 쥐새끼처럼 몰래 녹음을 해. 위자료 10원도 못 주니까 평생 소송하면서 피 말려 죽여버릴 테다. 성환이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짝다리를 짚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성환이 턱을 치켜들고 저를 깔아뭉개듯 말했습니다. 너 진짜 독하다. 그래봤자 재판 하나 이긴 거지 넌 여전히 길바닥에 나앉은 거지년일 뿐이야. 마침 화려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유진이 외제차를 끌고 법원 앞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유진이 차에서 내려 성환의 팔짱을 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유진이 코웃음을 치며 성환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오빠, 저 아줌마 아직도 안 꺼지고 여기서 구걸해.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제가 입술을 꽉 깨물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게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왕복 차선 도로에 검은색 최고급 세단 수십 대가 꼬리를 물고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비상등이 일제히 깜빡이고 양복을 입은 건장한 수행원들이 차에서 우르르 내렸습니다. 백 변호사가 맨 앞차에서 내려 제 앞으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백 변호사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원 회장님, 지시하신 1조 원대 부동산 상속 및 명예 이전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백 변호사가 두꺼운 가죽 서류철을 제게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수행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숙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와 백 변호사를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지금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한 거야? 회장, 1조. 성환이 입을 떡 벌리고 눈을 뒤집으며 제자리에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백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을 펼쳐 영숙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서류에는 서울 요지의 거대한 빌딩 목록과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백 변호사가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영숙을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잘 똑똑히 보십시오. 대한민국 태상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이신 지원 회장님이십니다. 유진이 헉소리를 내며 성환의 팔을 놓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이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상그룹. 우리 아빠 병원 건물 주인이 태상그룹인데 저 여자가 태상그룹 회장이라고. 영숙이 목을 부여잡고 눈을 까뒤집었습니다. 영숙이 짐승 같은 기괴한 소리를 내며 아스팔트 바닥으로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영숙의 입에서 하얀 거품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와 아스팔트를 적셨습니다. 성환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영숙의 몸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봐 엄마. 성환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콧물과 함께 흘렸습니다. 성환이 무릎을 꿇고 제 앞으로 기어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지원아, 아니 여보, 이거 다 오해야.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제가 성환의 어깨를 구둣발로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성환이 뒤로 벌러덩 넘어지며 법원 앞 흙먼지를 뒤집었었습니다. 제가 가장 차갑고 서늘한 눈빛으로 성환과 유진을 번갈아 내려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짓밟았던 진흙이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되는지
똑똑히 지켜봐.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니까. 제가 백 변호사가 정중하게 열어준 차 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 문이 무겁게 닫히고 최고급 세단이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절규하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성환의 비참한 모습이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차량이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고급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운동장만큼 넓은 거실과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화려한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최고급 샹들리에가 거실 천장에서 영롱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백 변호사가 제 뒤에 서서 정중하게 두 손을 모으고 인사했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회장님께서 머무실 자택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푹신한 천연 가죽 소파에 몸을 기대며 아주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 구석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찬밥을 씹어 삼키던 기억이 까마득한 전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통유리창을 넘어와 제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쉴 수 있는 완벽한 저만의 성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산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저의 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단상에 오르기 전 대기실의 커다란 전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하얀색 고급 맞춤 정장이 제 몸에 빈틈없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백 변호사가 대기실 문을 열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임직원이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강당 문을 열고 위풍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강당 뒤편에 모인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번쩍거렸습니다. 제가 단상 중앙에 있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강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크고 묵직하게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태산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자가 억울함을 겪지 않는 투명하고 강력한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임직원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강당 천장을 뚫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 거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제 취임식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에서 1조 원대 재벌가 상속녀로 인생 역전을 이룬 제 이야기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크리스털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가난과 모멸감은 더 이상 제 삶을 갉아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저의 새로운 인생을 기꺼이 축복하며 붉은 와인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전한 안도감과 성취감이 제 온몸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흘렀습니다. 회사 건물 정문을 나서며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백 변호사가 제 곁에 서서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습니다. 건물 앞 넓은 광장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사진기를 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틈에서 꾀지지한 옷차림의 성환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성환이 제 앞으로 달려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환이 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아, 내가 유진이 그 여자 완전히 버리고 왔어. 내 핏줄도 아니라고 하더라.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성환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내 몸에 더러운 손 대지 마. 이미 끝난 일이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성환이 다시 바닥을 기어와 제 구두 끝에 이마를 찌으며 악을 썼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이토록 매정하게 나를 버려.
내가 평생 내 발닦개로 살 테니까 한 번만 다시 받아줘. 사진기 불빛이 사방에서 번쩍이며 우리의 모습을 쉴 새 없이 담아냈습니다. 백 변호사가 수행원들에게 눈짓을 하자 건장한 사내들이 성환을 양쪽에서 끌어냈습니다. 성환이 허공에 발길질을 하며 제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기자들 중 한 명이 제 앞으로 불쑥 다가와 커다란 사진기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시어머니께서 회장님이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걸음을 멈추고 그 기자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다른 기자가 손에 든 수첩을 흔들며 연이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돈을 차지하자마자 조강지처에 도리를 버리고 시댁 식구들을 길거리로 내쫓았다는 소문이 통신망에 파다합니다. 해명 부탁드립니다. 백 변호사가 제 앞을 막아서며 기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헛소문입니다. 악의적인 모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제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차에 올라타며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켜고 보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영숙이 눈물을 훔치며 억울하다는 듯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고아로 자라서 원래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저를 폭행하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제발 우리 불쌍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영숙의 뻔뻔한 거짓말이 온 세상에 진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밑바닥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 수천 개의 댓글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좌석에 던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레 같은 그들이 제가 가진 돈을 빼앗기 위해 다시 끈질기게 들러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기업 건물 최고층에 있는 대형 회의실이었습니다. 제가 묵직한 나무 의자에 앉아 회의실을 가득 채운 임원들을 차갑게 둘러보았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최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탁자를 쾅 내리쳤습니다. 최 이사가 탁자 위로 오늘자 신문을 거칠게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기업의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게 대체 무슨 망신입니까? 제가 턱을 치켜들고 최 이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최 이사님, 제 개인적인 가정사일 뿐입니다. 기업 경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최 이사가 콧방귀를 뀌며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사라뇨. 보육원 출신이라는 천박한 꼬리표도 모자라 이제는 시댁을 버린 독한 여자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다른 임원들도 최 이사의 말에 동조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이사가 두 팔을 탁자 위에 짚고 제게 몸을 기울이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회장님께서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거나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최 이사를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돈과 자리가 탐나서 영숙 어머니와 뒷거래라도 하신 겁니까? 최 이사의 얼굴이 순간 당황한 듯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최 이사가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무슨 그런 억지 주장을 하십니까? 저는 그저 기업의 앞날을 걱정할 뿐입니다. 제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에게 경고했습니다. 제 자리를 흔들려는 자는 누구든 가차없이 잘라내겠습니다. 이 소동은 제가 직접 완벽하게 정리할 테니 다들 입 다물고 지켜보십시오.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오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제가 가진 권력과 돈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거대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 튀기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영숙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신망에 거짓말을 퍼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 전화까지 하십니까? 영숙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과 유품 절반이 내 손에 있어. 당장 내가 부르는 곳으로 혼자 오지 않으면 다 불태워버리겠다. 제가 미간을 좁히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따위 얕은 수작에 제가 속을 것 같습니까? 영숙이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안 믿기면 오지 마. 내일 아침이면 내 진짜 과거가 담긴 영상까지 전부 방송국에 넘길 테니까. 통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를 유인하려는 더러운 함정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긴 악연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가 백 변호사에게 짧은 문자를 남기고 영숙이 일러준 변두리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칠흑같이 어두운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덩치 큰 사내 두 명이 튀어나와 제 양팔을 억세게 붙잡았습니다. 제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나, 당신들 도대체 누구야? 사내 중 한 명이 제 머리 위로 거친 천주머니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등 뒤에서 강한 충격이 느껴지며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바닥의 냉기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제 양손과 발목이 굵은 밧줄로 낡은 나무 의자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어두운 창고 한가운데에 백열등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영숙과 성환이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악마처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제 머리채를 뒤로 확 젖히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쥐고 흔들어도 너는 내 며느리야.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았어. 제가 고통에 얼굴을 찌푸리며 영숙을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납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성환이 주머니에서 붉은 인주와 여러 장의 종이를 꺼내 제 무릎 위에 툭 던졌습니다. 성환이 제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범죄는 무슨, 정신 나간 내 마누라가 스스로 재산을 시댁에 넘기겠다는 각서에 도장 찍는 건데, 영숙이 제 엄지손가락을 억지로 잡아 끌어 인주에 강하게 묻혔습니다. 영숙의 두 눈이 탐욕으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이 상속 포기 각서와 재산양도 서류에 지장 찍어. 안 그러면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서 땅에 묻어버릴 테니까. 제가 발버둥을 치며 손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거나, 서류에 지장을 찍는다고 해서 어머니와 성환이가 그 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성환이 제 배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너 같은 쓰레기가 1조 원을 다 갖는 건 세상이 불공평한 거야. 그 돈은 처음부터 우리 가족 거였어. 제가 복부의 통증에 헛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왔음에도 막상 폭력 앞에 노출되니 온몸의 털이 쭈뼛서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사방이 막힌 창고 안에서 제 숨소리마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서류 위로 제 손가락을 바짝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찍어. 안 그러면 내 손목을 부러뜨려서라도 찍게 만들 테니까. 제가 입술을 꽉 깨물고 영숙과 성환의 광기 어린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묶인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창고 안의 차가운 공기가 제 피부를 날카롭게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항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제 손가락을 억지로 잡아 끌어 각서 위로 짓눌렀습니다. 제가 고개를 거칠게 저으며 영숙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성환이 다가와 제 양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도장 하나 찍으면 목숨은 살려줄 테니까. 제가 숨을 헐떡이며 영숙과 성환을 차갑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공포에 떠는 척 연기하며 목소리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각서에 도장만 찍으면 저를 풀어주실 건가요? 그 많은 돈을 빼앗고도 무사할 것 같습니까? 영숙이 코웃음을 치며 제 뺨을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무사하고 말고 내가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스스로 시댁의 재산을 양도했다고 언론에 터뜨릴 거야. 넌 그냥 미친년으로 평생 병원에 갇혀 살면 돼. 성환이 제 얼굴에 침을 탁 뱉으며 영숙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내 뒤에 있는 백 변호사인지 뭔지 아는 새끼도 우리가 회사에서 다 쫓아낼 거야. 태상그룹 기존 임원들이 이미 우리 쪽으로 다 붙었거든. 제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눈을 살짝 내리깔았습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 한가운데 박힌 초소형 카메라가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주가 묻은 엄지손가락을 종이 위로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제가 마지못해 각서에 붉은 지장을 꾹 찍어 눌렀습니다. 영숙이 종이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드디어 이 1조 원이 내 손에 들어왔어. 이제 내가 태상그룹의 진짜 주인이야. 성환이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창고의 낡은 철문이 바깥쪽으로 거칠게 뜯겨나갔습니다.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창고 안을 날카롭게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경찰 특공대복을 입은 경찰 수십 명이 총을 겨누며 창고 안으로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전원 무기 버리고 손 머리 위로 올려. 백 변호사가 사설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영숙이 들고 있던 각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성환이 양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고 제자리에서 덜덜 떨며 오줌을 지렸습니다. 경찰들이 순식간에 영숙과 성환을 덮쳐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은색 수갑을 채웠습니다. 백 변호사가 제게 다가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손목과 발목의 밧줄을 끊어 주었습니다. 회장님, 많이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목에 붉은 자국을 문지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아주 깊게 파는 모습을 확실하게 담아냈으니까요. 영숙이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바둥거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며느리랑 가족 간의 오해를 풀려고 만난 것뿐이야. 제가 영숙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차가운 구둣발로 각서를 밟아버렸습니다. 제가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재산을 뺏겠다고 협박하고 임원들과 결탁한 내용이 여기 이 카메라를 통해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전부 저장되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죠. 성환이 꺽꺽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머리를 찧어댔습니다. 지원아, 제발 살려줘.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제가 성환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며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징그럽게 찌질한 새끼.
감옥에 가서 평생 썩어 문드러지는 게 내 죗값이야. 경찰들이 영숙과 성환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창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창고 밖에는 수십 대의 경찰차 비상등이 붉고 푸른빛을 번쩍이며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상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와 카메라맨들이 강당을 빈틈없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강당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화면에 어젯밤 창고에서 찍힌 영상이 고스란히 재생되었습니다. 영숙이 저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장면과 성환이 조롱하는 목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경악하며 쉴 새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서서 단호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성명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댁으로부터 끔찍한 학대와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그들은 제 상속 재산을 노리고 저를 납치하여 살해 협박까지 저질렀습니다. 강당 안이 웅성거리며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장례를 진정시킨 뒤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저를 모함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배후에는 태상그룹의 일부 부패한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결탁하여 회사를 장악하려 했던 자들의 명단을 오늘 경찰에 모두 넘겼습니다. 대형 화면이 바뀌며 최 이사를 비롯한 부패 임원들이 시댁과 돈을 주고받은 계좌 내역이 띄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이 특급 제보를 놓칠세라 미친 듯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려댔습니다. 제가 주먹을 불끈 쥐고 기자들을 향해 강하게 선언했습니다. 저 지원은 앞으로 저를 해치려는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진실은 결코 돈과 거짓말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언론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를 미친 여자라 욕하던 기사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시댁의 잔혹한 범죄를 규탄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창은 저를 응원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노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 내 반대파 임원들은 그날 오후 전원직이 해제되었고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달 뒤 형사재판 최종 선고일이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영숙과 성환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피고인석에 서 있었습니다. 영숙의 화려했던 머리는 하얗게 새어 산발이 되어 있었고 성환은 초점 잃은 눈으로 바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장기간 학대하고 재산을 노려 납치, 감금, 공문서, 위조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영숙에게 징역 7년, 피고인 성환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 탕탕탕하는 나무망치 소리가 3번 무겁게 울렸습니다. 영숙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성환이 법정 바닥에 엎드려 제 쪽을 향해 두 손을 싹싹 빌며 절규했습니다. 지원아, 아니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청석 맨 앞줄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유리 칸막이 너머로 바닥에 엎드린 성환과 주저앉은 영숙을 가장 서늘하고 무심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욕설이나 분노도 아까웠습니다. 그저 쓰레기를 쳐다보듯 가볍게 눈길을 거둔 후 뒤돌아서서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등 뒤로 영숙의 찢어지는 비명과 성환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법정 문이 닫힐 때까지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이 제 삶에서 완벽하게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보육원 건물 앞 넓은 잔디밭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푸른 잔디밭 위로 쏟아져 내렸죠.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7살 꼬마 지훈이가 양팔을 벌리고 제 품으로 와락 안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가 제 볼에 짧게 입을 맞추며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원장님, 오늘 사주신 로봇 장난감 진짜 최고로 멋져요. 제가 허리를 굽혀 지훈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활짝 웃었죠. 우리 지훈이가 매일 밥도 잘 먹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아서 주는 상이야.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할 수 있지? 지훈이가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커서 원장님처럼 멋지고 돈 많이 벌어서 친구들한테 장난감 다 사줄 거예요. 제 옆에서 솜사탕을 먹고 있던 5살 민지가 제 옷깃을 톡톡 잡아당겼어요. 민지가 입가에 분홍색 솜사탕을 잔뜩 묻힌 채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도 밥 많이 먹고 예쁜 드레스 입는 어른이 될래요. 원장님처럼요. 제가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민지의 입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지는 나중에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훌륭한 어른이 될 거야. 제가 두 아이를 양팔로 꼭 끌어안으며 소리내어 크게 웃었죠. 백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제 옆으로 천천히 걸어와 섰습니다. 백 변호사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아이들 표정이 정말 밝고 행복해 보입니다. 회장님께서 사재를 전부 털어지어 주신 이 보육원이 아이들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 백 변호사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지독한 외로움과 배고픔을 이 아이들은 절대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돈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진짜 가치가 있는 법이니까요. 백 변호사가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존경을 가득 담아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태상그룹 임직원들도 회장님의 투명하고 따뜻한 경영 철학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이 창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백 변호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죠. 다 백 변호사님이 제 옆에서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태상그룹을 바르고 정직한 기업으로 만들어주세요. 백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회장님의 곁을 굳건히 지키며 모든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잔디밭을 넘어 파란 하늘 위로 높이 울려 퍼졌어요. 제 가슴 깊은 곳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하고 벅찬 평화가 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태상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실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밖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제가 묵직한 가죽 의자에 앉아 결제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 변호사가 3번 노크를 하고 회장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백 변호사가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와 두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 교도소 쪽에서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반드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만년필을 책상 위에 소리나지 않게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백 변호사의 굳고 심각한 표정을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죠. 무슨 일입니까?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아주 무거워 보이네요. 백 변호사가 헛기침을 한번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가 오늘 새벽 감옥 안에서 지병으로 비참하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죄수들 사이에서 지독한 괴롭힘을 당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장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백 변호사를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슬픔도 기쁨도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백 변호사가 제 눈치를 한번 살피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환 씨는 얼마 전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뒤 오갈 곳이 없어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백 변호사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백 변호사가 한숨을 짧게 내쉬며 덧붙였어요. 며칠 전에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걸을 하다가 폭행 시비에 휘말려 경찰서 유치장에 잡혀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제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아주 무심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지은 더러운 죄의 무게에 짓눌려 당연한 파멸을 맞이한 것뿐입니다. 백 변호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의 훌륭하고 빛나는 삶에 더 이상 먼지 한 톨의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버러지들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보고조차 절대 올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만년필을 들고 남은 서류의 서명을 시작하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보다 오늘 오후에 있는 장학재단 이사회 준비나 철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백 변호사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아주 힘차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사회 자료는 이미 회의실에 완벽하게 세팅해 두었습니다. 저는 서류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아주 가벼운 미소를 지었어요. 저를 끔찍한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악마들의 최후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끔찍한 불행을 신경 쓸 시간조차 아까울 만큼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르고 태상그룹 창립 기념일 아침이 밝았어요. 강남 펜트하우스 안방의 커다란 전신 거울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실크 드레스가 제 몸의 선을 따라 우아하게 떨어졌죠. 제가 목에 걸린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손끝으로 가볍게 매만졌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과거의 나약하고 주눅들어 눈물 흘리던 지원이가 아니었어요.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고 여유로우며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제가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술을 천천히 달싹였습니다. 지원아, 참 잘 버텼어. 그 모진 시간들을 끝까지 이겨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제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에 눈시울이 아주 조금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벅찬 대견함이었어요. 거실 쪽에서 백 변호사의 묵직하고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 변호사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보며 진심 어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우십니다. 세상 모든 찬란한 빛이 회장님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 백 변호사를 향해 환하게 활짝 웃으며 말했죠. 과찬입니다. 백 변호사님도 오늘 입으신 검은색 턱시도가 아주 잘 어울리네요. 이제 행사장으로 출발할까요? 백 변호사가 제 앞으로 다가와 한쪽 팔을 정중하게 내밀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창립 기념식 행사장에는 수많은 외빈과 언론 기자들이 회장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백 변호사의 단단한 팔짱을 끼며 아주 힘차게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가난과 편견 속에서
자란 흙수저가 어떻게 거대한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말입니다. 백 변호사가 제 얼굴을 보며 한없이 따뜻하고 든든하게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은 이미 수많은 사람의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회장님의 곁에서 평생 일할 수 있어 제 인생도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통유리창 너머로 떠오르는 눈부신 아침 햇살을 마주했습니다. 저를 무참히 짓밟았던 차가운 진흙과 고통은 결국 저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준 훌륭한 거푸집이었어요. 저는 온갖 거친 비바람을 꿋꿋하게 견뎌내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남의 얄팍한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굳건한 가치를 지켜낸 사람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죠. 과거의 낡고 슬픈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가장 당당한 걸음으로 눈부신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었어요. 보육원 아이들의 맑고 밝은 웃음이 제 남은 삶의 가장 훌륭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 과거의 낡은 회색빛 인생은 이제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를 짓밟았던 시댁의 모멸과 끔찍했던 시간들은 결국 저를 가장 단단하게 빚어낸 훌륭한 거푸집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단숨에 해결해 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 저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죠. 화려한 겉모습 속에는 추악한 위선이 숨어 있을 수 있지만 모진 비바람을 묵묵히 견뎌낸 진흙은 결국 다이아몬드처럼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타인의 얄팍한 시선이나 부당한 대우 때문에 홀로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스스로의 가치를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사방이 막힌 캄캄한 터널 속이라 해도 여러분이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 그 정직한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 상처들이 가장 단단한 굳은 살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눈부시게 지켜줄 테니까요. 길고 험난했지만 마침내 찬란하게 피어난 저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